자, 봅시다. 추상이랑 구체라는 말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어떤 관계냐면요. 대부분의 글에서는 중심 문장과 예시 문장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심 문장과 예시 문장.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추상적인 세계를 딱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재 없어요? 교재 없다는데 줄게요. 왜 옆으로 텔레포트 했나 했네. 교재 어디다 놨어? 집에요. 네. 자, 그래서 예시 문장 앞에 위치하는 추상적인 문장으로 이해가 가면은 예시를 보는데 확인 차원에 그치겠지만 이게 딱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에는 역으로 구체 문장을 가지고 추상을 건드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게 여러분 나중에 고난이도 인문 지문이나 아니면 이제 철학 지문 같은 거, 뭐 철학 인문이긴 하지만 뭐 논리 지문 같은 거 이거를 볼 때 얘로 판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70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쵸? 퀴즈. 뭐가 추상이고 뭐가 구체예요? 맞다, 유순아. 그거 책이 없으면 일단 데일리 프로젝트 봐도 돼요. 이거 데일리 프로젝트에 있는 지문이에요. 그쵸? 데일리 프로젝트 안 했다는 소리죠? 설마. 확인해볼까? 몇 일차였지, 이게? 2일차인가? 3일차, 3일차는 2일차죠. 그쵸? 그걸 깜빡했네. 어떤 게 추상이고 어떤 게 구체일까? 2일차요. 아니, 2일차 말고 지금. 얘들아, 또 나를 화나게 하는군.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전달을 받아야 되는 정보는 약자를 돕는 것이 옳다라는 정보가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전달받아야 돼요? 약자를 돕는 것이 옳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런 유형의 뭐를? 예문을 뭐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 도덕적 판단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쵸? 첫 문장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문장, 즉 예시를 들어주는 키워드들이 되게 중요한데 예시를 들어주는 키워드들은 이런 접속어를 사용을 해요. 접속어니까 녹색으로 써야겠다. 뭐가 있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 For example 뭐예요? 발음 좋지 않냐 방금 전에? 잠이 왔어요. 성은 안 돼. 지금 왜 갑자기 2교시 모드가 된 거야? 머리 염색했죠? 자, 마이크를 쓰니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 안 써야겠다. 이상하게 내가 마이크를 쓰면 애들 자더라고. 매력적인 저음 보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비우는 거에 익숙해져서 괜찮다 이거야. 예를 들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예문이 시작되는 거고 요거는 초등학교 6학년만 지나면 알 수 있는 정보죠. 이거 말고 모두 예시야? 뭐라고요? 갑분싸라고요? 가령. 가령도 예시예요. 가령도. 하나 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문장 속에 숨겨놔요. 문장 속에다가. 어떻게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이런 식으로. 알겠죠? 뭐뭐와 같다.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예문이라는 거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규범 윤리학이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예문으로 가가지고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라는 것 중에 뭐가 구체적인 행위예요? 지연아? 뭐가 구체적 행위야?
멍 때리지 말랬지. 집중해야지. 자,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라는 말이 이게 뭐야? 구체적 행위고 여기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문제를 다룬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잘못 썼다 이거. 이게 구체적인 거고 요게 판단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쵸? 이게 여러분 탁탁탁탁 매칭이 돼야 돼요. 옳음의 의미 문제, 도덕적 진리의 존재 등과 같이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다루는 것이 메타 윤리학이에요 라고 하면서 지금 윤리학의 종류가 아이고 잘못 썼다 망했다 망했단 말이야. 윤리학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랑 뭐로 나눠진다? 규범과 어떤 거? 메타에 대해서 나눠진다는 거죠. 즉 규범 윤리학이라는 거는 어떤 거? 약자를 돕는 것이 옳은가? 라는 이거에 대해서 다룬다면은 메타 윤리학은 뭐예요? 무엇이 옳다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일까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철학 지문들은. 메타 윤리학에서는 도덕 실제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과 도덕적 진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칩니다 라고 하면서 메타 윤리학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밤 짠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뭐랑 뭘로 다시 나누어져요? 그치? 어이씨. 정, 서, 주, 의와 도, 덕, 실, 제, 론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진리자 나누는 거, 그쵸?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나누는 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즐거운 과학의 세계로 떠날 수 있어요. 이따가 볼 거예요. 우유를 살균하는 방법, 이거. 대체 내가 그것까지 왜 알아야 되냐? 라는데 꿀팁이 있습니다. 꿀팁. 오케이? 이따 알려줄게요. 우유의 살균법을 배우면서 별거 다 배워요. 뭐 동영상 편집의 원리 이딴 거 다 배워요. 뭐 음성 인식 기술의 원리 이런 거,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이런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나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기술 지문이 재밌지 않나 그래도? 내가 기계를 좋아해서 그런가? 자, 어찌됐든 간에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는데 뭐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펼친대요? 뭐에 대해 펼친대, 유민아? 무엇에 대해서? 도덕적 진리의 존재 여부. 그거밖에 없어?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 너무 길다. 줄이면? 귀여웠지만 실패했어요. 땡. 아니에요. 5글자예요. 뭐를 이해하는 방식? 걸. 일반화 시켜봐. 옳음과 옳지 않음을 이해하는 방식. 얘를 일반화하면? 땡. 도덕적 진리는 두 번째 거잖아. 그렇죠. 어디서 요약했어요? 여러 가지 힌트를 줬어. 옳다와 같은 게 도덕적 판단이다. 그쵸? 옳음의 의미 문제. 이게 바로 뭐야? 도덕적 판단의 의미 문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문단인 나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도덕 실제론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이라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는 말이 도덕적 판단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글은 유기적으로 짜여 있어가지고 다음 문단에서 있던 내용이 다시 앞에서 반복되고 그래요. 알겠죠? 다시 한번 또 정리도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덕 실제론에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라고 본다. 같다라는 거야. 뭐가?
도덕적 판단이나 과학적 판단이 도덕적 진리나 과학적 진리랑 같대. 즉 항상 중요하죠. 뭐는 항상 중요해? 접속사는. 즉 이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즉 과학적 판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과학적 판단이라는 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야? 또 나왔어요. 명제가. 제가 한 주에 하나씩 한다 그랬죠. 참과 거짓을 나타낼 수 있는 명제고, 이때 참으로 판정된 명제를 과학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처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내용이 이어질까요? 참이라고 된 도덕적 판단을 나타내는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 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게 바로 이 참이 문장이 도덕적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쵸? 이렇게 생각해도 돼? 옳다면 도덕적 진리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도덕적 판단이란 거는 옳음과 옳지 않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옳지 않음을 결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옳음을 참이라고 생각하고 옳지 않음을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봐봐. 그럼 이게 참이야? 약자를 돕는 거는 참이다. 약자를 돕는 건 거짓이다. 그게 아니잖아. 뭐의 참거짓을 따지는 거야?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라는 것에 참과 거짓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약자를 돕는 것이 옳다가 참이라면 저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진리가 되는 거라고. 항상 옳다고, 언제나 옳다고, 누구한테도 옳다고. 알겠죠? 자, 봅시다. 이제 어디 가야 되냐.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봅시다. 그런데 도덕실제론에서 주장하듯 도둑질은 옳지 않다가 도덕적 진리라면,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면? 참이라면, 그것이 참임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게, 즉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고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성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구체적인 행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바꿔줘야 돼. 도둑질이 아니라. 즉 여러분, 이게 참 거짓을 판정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어디에 뭐가 있어야 돼? 객관적 성질이 어디에 있어야 돼? 행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도둑질이라는 행위 안에 뭐야? 옳지 않다라는 성질이 실제한다,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어렵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한번 갑시다. 세 번째 문단은 정서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한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편은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또한이랑 같다라 그랬죠? 따라서 얘는 병렬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일종의. 한편 정서주의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자, 그럼 퀴즈. 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카이로는 항상 이제 잘 생각해봐봐.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인 명제로,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뜻이야. 재훈아, 잘 생각해봐봐. 도덕적인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이기가 어려운 거야, 이야기가.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라는 이 행위에 대해서 참이랑 거짓을 내릴 수 없다라는 소리는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같은 말이야.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 이건 참 또는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치? 그게 도둑질은 옳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 문장 맞죠? 두 번째 문장. 따라서 정서주의에서는 옳다와 옳지 않다라는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케이?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면 안 돼요. 뭐는 가능한 거야? 얘는 참 거짓은 할 수 있어 없어? 참 거짓은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뭐는 가능해? 그쵸? 옳다와 옳지 않다는 가능한 거예요. 자, 따라서 옳다와 옳지 않다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왜요? 무슨 형태예요? 정서주의에서는 옳음이나 옳지 않음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볼까? 라고 이야기했잖아. 뭐야? 뭘까? 라고 하면서 물음표에다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의식적으로 봐야 돼. 뭐를 하는 거야? 질문을 해주고 있죠. 질문을. 그럼 항상 그거에 대해서 뭘 찾으라 그랬어요? 질문이 나오면. 답을 찾으셔야 되죠. 얘는 착해가지고 바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네. 도둑질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한다. 옳다와 옳지 않음은 뭐랑 똑같다? 감정이나 태도. 그럼 어떤 거겠어요? 옳다라는 판단은 도둑질에 대해서 승인이라는 감정을 이야기를 한 거고, 옳지 않다라는 판단은 도둑질에 대해서 부인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게 좀 지루하죠? 글이. 지루해요. 자, 라문단 한번 봅시다, 이제. 이런 정서주의에서는, 잠깐만. 그럼 생각해보면 이거 아는데? 이거 뭐예요? 그럼 도덕적 진리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왜요? 도덕적 진리가 어떻게 연결이 됐어? 그렇죠. TF에서 T니까 연결됐잖아. 즉, 참여에 연결이 되니까 여기는 뭐야?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으니 뭐는 없다는 거야? 도덕적 진리는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겠죠. 도덕적인 진리는 없지만 뭐는 가능해? 도덕적인 판단은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쭉 보면은 규범 윤리학은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과연 약자를 돕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따지는 거라면은 메타 윤리학에서는 뭐를 따르는 거야? 진짜 도덕적으로 객관적인 성질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있다라고 보니까 그래? 그럼 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나 옳아라는 진리가 성립을 하는 거고, 얘는 뭐야?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참 거짓은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뭐야, 전부 다? 그냥 승인이냐 부인이냐 정도의 감정으로만 보면 돼. 따라서 이건 진리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원아 죽을 것 같아요. 이 윤리학지 하면은 항상 졸더라고요, 애들이. 자, 라문단 한번 봅시다. 그냥 꿋꿋하게 첫 시간부터 하죠. 이런 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인 판단이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도덕 실제론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정서주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제가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화제가 뭘로 바뀌었어요? 어디에 대한?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동기부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인 판단이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론보다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대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뒤에 읽어보면은 참 거짓이 아니죠, 이거는. 그쵸? 자, 두 번째, 참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거야? 승인이냐 부인이냐 이걸로 따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윤리적 행위의 동기부여를 설명할 때 도덕적 판단이 나타내는 승인 감정 또는 부인 감정 외에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세 번째, 승인 감정은 어떤 행위를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자, 여러분, 승인은 뭐야? 승인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떤 감정? 호라는 감정에서 나오는 거. 자, 그럼 옳지 않다는 무슨 감정? 불호에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쵸? 승인의 감정은 좋다고 여기고 그것이 일어나길 바라는 욕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고 승인을 했으니까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동기부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자, 다섯 번째 문장, 이에 비해 도덕 실제로는 도덕적 판단 이외에도 뭐가 먼저 필요해요? 얘네들은
감정이나 뭐에 대해? 욕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잘 봐봐 얘들아. 전제 찾기야. 문제 없는 거야. 봐봐봐. 도덕적 실제로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뭐와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감정이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죠. 그쵸? 이해됐죠? 자, 근데 동기부여에 대해서 도덕 실제론자들이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동기가 부여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감정이나 욕망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숨어져 있는 전제가 뭐예요? 뭐와 뭐는 같은 말이라는 거야. 얘는 이거를 바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얘는 이걸 바로 설명할 수 없어. 그리고 반드시 이걸 거쳐야 돼. 그러면은 동기부여는 어디의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의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기부여는 일종의 감정과 욕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즉 여기서는 뭘로 따질 수가 없어? 참 거짓으로 따질 수가 없고 객관적인 성질이나 어떠한 행위에 들어있는 속성이 아니다라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제가 뭐야? 이 동기라는 것도 어디의 영역이야? 감정의 영역이라는 거를 이 지문선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해돼요? 이게 요즘에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기억, 니은, 뭐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간단해요. 동기를 감정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요 말만 써주면은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이해돼요? 알겠죠? 그런 거 숨어있는 거 찾는 거 연습해야 돼요. 자, 다음 문장 한번 봅시다. 빠밤, 어디 갔어? 다음 문장이 아니죠.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이제. 예컨대 약자를 돕는 것이 옳다에 덧붙여 사람들은 약자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앞에 있는 거는 도덕적인 판단,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인간의 감정이나 욕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와 같이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에 대한 법칙을 추가해야 된다. 그래야만 도덕 실제론에서 약자를 돕는 윤리적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동기부여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없이도, 즉 그거에 대한 법칙이 없이도 윤리적 행위의 동기부여를 설명할 수 있는 정서주의는 도덕적 실제론에 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호랑 불호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일종의 정서주의가 가지고 있는 뭐라는 거예요? 장점이다 라는 말로 바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또 나왔어요. 뭐가 또 나왔어요? 네 번째 화제를 제시하기 전에 뭐에 대해 나왔어? 또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자, 또한 어디예요? 9번째 문장이에요. 9번째 문장. 또한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승인과 부인의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한 정서주의에 따르면 사람들 간에 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 도덕적 판단의 차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하지 못하는 의견 차이도 굳이 어느 한쪽의 의견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 서로의 감정과 태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단양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러한 설명은 뭐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시켜준다는데 그 장점이 있겠죠. 그럼 친구들, 왜 다르다가 될까? 논리적으로 보면. 어디서 출발하니까? 여기서 출발하니까. 그치? 자, 그럼 퀴즈. 얘네들은 뭐라 그럴까? 서로 도덕적 판단이 차이가 날 때 서로에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까? 얘는 다르다라고 했으면. 그렇죠. 여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지루하죠. 되게 지루한 지문이에요, 사실. 이런 지문을 재밌게 읽는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사실.
사실 없는데 뭐 조금이라도 끼워 맞추면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거 누가 봐도 문돌이 과목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문과손. 지수야, 이 학문이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네,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웃기만 하기 때문에 그녀는 절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사실 나는 좀 궁금한 게 지수가 언젠가 말을 해줄까, 나에게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과 애들은 당연히 이게 쓸모가 없다고 보겠지. 그래, 안 그래? 재훈아, 홍채 인식, 이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문 인식이거든요. 그거 당연히 쓸모 있죠. 컴퓨터 하드디스크 개발하는 거, 플래시 메모리 개발, 다 쓸모가 있겠죠. 메타 윤리학, 쓸모가 있어요. 제일 큰 쓸모가 있죠. 뭐 하고 있어요? 갈등을 줄여주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기술이 없으면 단순히 불편하죠? 사실 불편한 걸 몰라요. 왜? 개발되기 이전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그게 불편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죠.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다가 지금 자의에서든지 아니면 타의에서든지, 정확히 말하면은 맘스 의견이죠. 맘의라고 쓸게요. 모친의 의견이든지 아니면 또 하나로 불의의 사고든지 자신의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졌다면은 어떠한 이유로 없어졌다면은 불편함을 느끼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그게 없다고 불편함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겠죠, 그쵸? 이미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한번 사용한 순간 불행의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제는. 그게 없으면은 이제 불행해지니까, 불편해지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게 없앴는데 행복해졌어, 오히려. 편한데? 연락 올 것도 없고, 이거 개 좋은데? 라고 느끼면은 이제 이 기질이 있는 거죠. 속세를 탈출하고 싶어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게? 자연? 친화. 그렇죠. 산에 혼자 있으니 좋다 이러면서 이제 산나물이나 오늘은 먹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기질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보통 저도 맨날 이렇게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특히 나는 이제 이쪽 동네에서만 계속 살았으니까 오래 되게 막 그런 욕망이 있어. 아, 이제 다 싫다. 다 때려치고 제주 명인으로 가야겠다. 뭐 이제 조금 있다가 베트남에도 명인학원이 생긴대요. 진짜요? 네. 저 갈 거예요, 한국어 교사로. 너희들이,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따 얘기해 줄 건데 너무 충격을 먹었어. 우리 데일리 프로젝트 제일 큰 오답이 뭔 줄 알아요? 10번 문제였나? 몇 번 문제였지? 그 음악 지문 나오는 거 있죠? 그 음악 지문에 나오는 어휘 문제가 제일 큰 오답이에요. 이거 사이사이. 틀린 사람은 베트남 다낭 가서 만납시다. 다낭에 베트남 여행 갈 거예요. 며칠 차냐, 그게? 4일차,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인가? 8번 문제인가? 8번 문제. 야, 이거 너무했다. 이 틀린 사람들 빨리 이민 가야 돼. 지금 이집트가 맞았다고. 다 뭐예요? 틀렸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저 있잖아. 써볼까? 사이사이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1번, 스텝. 오늘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낫겠죠? 2번은 뭐냐? 대강. 여러분들이네요. 데일리 프로젝트는 대일리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대일리. 대강 하는. 세 번째는 바싹바싹. 맞죠? 네 번째는 뭐였지? 멀리. 다섯 번째가 뭐죠? 가득. 이 문제였어요. 얘랑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 근데 다 맞았어요? 바로 알아야 정상이야. 지원아 틀렸지? 넌 나랑 같이 베트남 다낭에 갑시다. 여기에 가서 이제 이거 원래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베트남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데리고 오면은 바로 이제 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무슨 말로 여기까지 왔죠? 갈등을 완화한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쵸?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지.
이 학문이 우리한테 의미를 주는 거는 사실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하나의 지식도 사실은 쓸모가 없는 지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갈등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 가장 핫한 갈등이 뭐예요? 핫한 갈등. 갈등도 트렌드가 있고 메타가 있죠. 웃긴 게. 우리가 우리의 히어로를 잊으면 안 돼요. 누가 있어요? 코드명 G503. 누구죠? 민주주의 투사. 그치. 우리 그분 계시잖아. 구치소에 계시는 감옥인가? 구치소인가? 모르겠다. 구치소인가? 지금 감옥에 있나? 소지세 감옥이에요? 구치소예요? 감옥이에요? 그럼 감옥이라고 써도 되겠네. 감옥.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지. 여기 503 그분의 희생으로 드디어 이제 뭐가 없어졌어. 지금은 조금 남아있지만 되게 희미해졌어요. 지역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지역 갈등은 진짜 심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 세대에 오면은 전부 다 서울에 올라와서 사니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었어요. 그쵸? 일베라는 존재 때문에 엄청 심해졌었잖아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몰라도 돼요. 외국인은 몰라요. 알아서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 갈등이 되게 심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맨날 싸우댔죠. 한국 문화 체험이에요. 그렇죠. 왜요예요, 진짜. 왜요? 없어, 이유가. 백제 신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백제 신라요? 백제 신라요? 지금 조선도 아니고 백제 신라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연세대 되고 연세대 고려는 귀엽지. 그 정도는. 이 정도 갈등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실제로 여기 뭐 두 개 다른 나라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산맥을 하나 두고선 갈라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정 A라는 정당이 97%로 당선이 되고, 이쪽에서는 B라는 정당이 97%로 당선이 되면은, 이거는 서로 색깔이 다른 거잖아요. 정말 심했어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나 있어요, 사실은. 미국에도 북이랑 남이랑 있고, 스페인에도 바르셀로나랑 그쪽 마드리드 쪽이랑 대립이 있고, 그렇게 있잖아. 아니,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쪽은 따로. 근데 우리나라 스페인만 하냐? 그것도 아니잖아. 미국만 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아니, 씨발, 호랑이 허리 반만 해가지고, 코딱지 만들어서 싸우고 있잖아.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도 있어요. 지역 갈등 말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죠. 그쵸? 이건 어느 나라나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그분의 희생으로 내가 경상도 안고 죽을게 라고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안고 떠나갔잖아요. 최초로 자유당이 분열을 했어요. 바른미래당이랑 자유한국당이랑 분열을 해가지고 이제 표가 갈리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문프가 꿀 빨았죠. 쉽게 생각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선거 용어 중에 부울경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부울경. 한번 외국인이 알면 다 아는 거니까. 야, 부울경이 뭐야? 불경이요? 아니, 불경 말고요. 부울경이요. 도시 이름이야.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오케이. 그 다음 공업도시. 울산. 마지막 경은? 경남. 경상남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할 수 있었던 거는 표를 대다수를 얻어가지고 사실은 가능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이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선 얘를 뽑아준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합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꽤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뭐 북한에 퍼준다 안 퍼준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무슨 갈등이 새롭게 추가됐죠? 이건 정치권에서 노리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갈라. 그 다음에 남, 여 이렇게 있어. 한쪽을 지지해줘. 그럼 뭐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표.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인들은 갈등을 봉합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갈등을 더 극심하게 만들고 있죠. 그랬을 때 이런 메타윤리학이 하나의 그걸 제시해주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남자랑 여자는 뭐다 서로? 다르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이러면 틀리다. 남자가 이러면 틀리다. 라로 출발을 하니까 서로 뭐가 커지는 거예요? 대립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읽으면서 그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친구랑 갈등을 겪을 때 뭐에 대해 판단을 하면 좋아? 그래, 100% 옳은 건 없어. 그냥 우리의 생각이 다를 뿐이야 정도를 적용을 한다면은 옳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쵸?
우리가 무조건 옳다와 옳지 않다는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보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는 정서주의의 사람들도 있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합리적이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지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존나 꿈같은 이야기지만 재미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 난 재밌는데. 나는 생각보다 생각 안 해봤어. 옳다와 옳지 않다가 당연히 객관적으로 봐봐봐 얘들아. 살인 옳아 옳지 않아. 나는 옳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다르구나. 이것도 약점이 있죠. 말이 안 돼요. 그쵸? 감정은 바뀌지만 도덕적인 판단은 잘 안 바뀌죠. 이해돼요? 그리고 감정은 전부 다 주관적이지만 도덕적인 판단 중에서는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들이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 정서주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돼 라고 하고 끝내고 있죠. 유선아. 거기도 기대가지고 얌전히 자지 말고 자꾸만 거기 자면 문 열어놓을 거야. 그래서 모가지를 밖에다 이렇게. 또 왜 마스크를 썼죠? 화장을 안 했죠? 왜 정말 눈으로 그렇다라고 째려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서주의에 대한 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 26번 문제 같은 거. 자, 지금부터 오늘 뭐를 마지막으로 연습을 할 거냐면은 지문에 흔적을 남기는 걸 마지막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우리가 다행히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앞으로 볼 지문 두 개는 기억하기가 어려운 지문이다. 뭐 이것도 기억하기 어렵지만. 근데 얘는 대립항이 별로 없잖아. 뭐밖에 없어? 대립항은 도덕적인 판단은 둘 다 가능해 라고 이야기해. 하지만 참거짓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도덕적 진리는 있어. 하지만 얘는 없어 라고 얘기하고 동기부여는 얘가 더 단순해. 도덕적 판단은 얘가 더 단순해 해가지고 총 몇 가지 키워드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머릿속에서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문제를 풀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26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는 추론으로 하자는데 너무 어설퍼서 귀여워요. 옳음과 옳지 않음이 각각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다에 대응한대요. 그럼 저는 옳지 않네요. 아름답지 않으니까. 여기서 옳은 사람? 없죠. 다 옳지 않은 멤버죠. 이제 부정론자들. 또한 다음 두 예술적 판단에 대해 A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정서주의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되게 귀엽죠. 마지막 발악이에요. 뭐예요? 여기서는 A, B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A, B라고 바꿔서 내는 정도. B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도덕적인 실제론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1번. A하고 B는 모두 예술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누구만 그거에 해당하여? 실제론만 해당하니까 B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즉 A는 아니죠. 자, 2번. A는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이 객관적으로 실제한다고 생각해 라는 거는 상대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게 누구야? B라고 고치셔야겠죠. 자, 3번.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는 참이라고 생각하겠군 이런 것도 역시 잘못된 말이죠. 오케이? 얘는 뭐야? B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4번은 맞는 말이 되죠. 얘는 참 거짓으로 따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인데 제가 왜 굳이 꾸역꾸역 이 문제를 넣었냐면 왜 설명을 하냐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 안 그래? 너무나 쉽잖아. 이거 우리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여러분 이거 고3 문제예요. 하지만 요즘 수능에 맞춰서 고3의 트렌드로 변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겠죠. 기억, 예술작품. 세모세모라고 하지만 현빈이라고 합시다. 아름답다. beautiful. 뭐 누가 비교 썼냐? 이따 아마 쓸 리는 없다. 아름답지 않다. 디귿. 예술작품 형빈은 필요 없겠구나, 디귿은. 리을이 낫겠다. 디귿은 필요하죠. 미쳤나봐. 형빈은 추하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기억과 디귿 중에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래도 정답이 여전히 4번인가요? 이거 한번 써봐봐요. 디귿에다 밑에다가. 예술작품 세모세모는 아름답지 않다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 써봐? 추하다라고. 재훈아. 틀렸네. 네? 아니에요. 써보세요. 틀렸어요. 분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얘들아 4번 기역과 디귿 중 반드시 하나는 거짓인 명제라 생각하겠군. 이렇게 했어요. 참고로 여러분 반드시란 말이 없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이 4번 문장 안에도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의미상. 이렇게 되면 맞아요 틀려요 4번? 맞아요? 이래도 4번이 정답? 내가 이걸 왜 냈겠니? 이게 정답이라면. 이 눈치도 없고. 뭐가 달라요, 그럼? 기억하고 니은과 기억하고 디귿은 뭐가 달라요? 유선아. 기억하고 니은이랑은 뭐가 다르고, 기억하고 디귿이랑은 뭐가 달라? 그러니까 즉, 노란색의 관계와, 미치 노란색 관계 아니죠. 빨간색의 관계와 녹색의 관계는 뭐가 달라요? 같은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은 얘랑 얘는 같은 문장이야. 그럼 아름답지 않은 건 추한 거예요? 아니죠.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과 같이 이 빨간색의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빨간 관계? 상반 관계? 자 그러면은 녹색은? 대조 관계. 뭐가 달라요 그럼? 개웃기네. 상반 관계랑 대조 관계랑 뭐가 달라요? 설명해 주실 분. 예를 한번 들어봐. 다른 걸로. 그럼 이 문장 말고 뭐랑 뭐는 상반어고 뭐랑 뭐는 대조어라고. 말해봐봐. 상반은 응. 맞다 아니다고. 맞다 아니다고. 대조는 다른 거. 상반은 맞다 아니다고. 예시 문장은? 이거 말고. 예시 문장이요? 네네. 갑자기 입을 다시죠. 쩝쩝거리네. 이거 어때요 그럼? 아마스비는 맛있다.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아마스비는? 맛있지 않다. 그렇죠. 맛있지 않다라고 해야죠. 자기만의 룰이 있어요. 상반관계에 대해서 지금. 그럼 아마스비는? 맛? 없다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는 참이나 거짓이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대조관계라고요? 용어는 잘못됐는데 뭔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건 맞아. 빨간색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지난 시간에 알려줬죠? 벌써 까먹었어요. 저번 시간 알아가지고 자동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왔었던 성은아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논리에서 키가 크다, 키가 크지 않다, 이익이다, 손해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기억나죠? 뭐예요 이게? 빨간색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지수야 뭐라고 불러? 오! 대답했어. 물론 그게 유감이지만 그래요. 우리가 빨간색의 관계는 모순관계라고 부르고 하나가 참이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다른 하나는 반드시 뭐가 돼요? 예술작품 형빈이는 아름답다가 참이라면 예술작품 형빈이는 아름답지 않다는 반드시 뭐가 돼요? 거짓이 되죠. 그쵸? 이렇게 하나가 참일 때 다른 하나의 진리값이 빡 하고 나오는 거를 뭐라고 불러? 모순관계라고 불러요. 그쵸? 자, 근데 기억하고 디귿은 모순관계가 아니라 이건 무슨 관계예요? 상반. 다른 말로 하면 반의 관계죠. 반의 관계는 하나가 참이면서 다른 하나도 참일 수가 있어요. 하나가 거짓이면서 다른 하나도 거짓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보는 게 쉬워요. 추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평범한 상태일 수도 있죠. 그쵸? 이해돼요? 아름다우면서 추할 수도 있죠. 없어요? 저 말고요. 아름다우면서도 추한 거 예시 들어볼까? 뭘요? 잭슨 플로? 잭슨 플로우요? 그게 뭐예요? 스포츠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정확한 뭐 규칙이 있는 것 같다면서 어렵다. 잠깐만. 서서 졸 뻔했어, 지금 순간. 잭슨 플로우요? 플로. 잭슨 플로요? 제가 여기 메모해두고 이따가 찾아볼게요. 잭슨 플로. 제 친구가 서양화 전공이라서 물어보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콜록이요? 이름이 콜록이에요? 감기 걸렸어요? 플록이요, 플록. 풀록이요? 이름도 간지나는데 좀? 그쵸? 자, 너무 어려운 예시였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기대를 했는데, 뭐냐면은, 어머니가, 자식 삼형제를 다 키웠어. 다 키우기 위해서 홀어머니예요. 홀어머니가 키웠는데, 삼형제를 키우기 위해서 어디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화상을 입었어. 그때 그 어머니의 화상 흔적은 추하지만 아름답다. 요 정도 기대했거든요, 사실. 근데 갑자기 잭슨 플롯이 나와가지고 지금, 멘탈이 약간, 유령이 돼서 좀 날아가다가, 간대 가지마,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예술작품 아니더라도, 아름답지만 추하다. 반대로 말하면 이상하죠? 추하지만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쵸?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반의관계랑 모순관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앞으로 제가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반의와 모순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할지. 이건 다른 관계예요, 두 개는. 알겠죠? 모순은 중간 지점이 없고 반의는 중간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부정할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 유연아? 또 저기 기대가지고 보고 있군.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앞으로 넘어가서 68페이지 가봅시다. 두 번째 문단을 68페이지가 아니에요. 66페이지네요. 미안해요. 66페이지 맞나? 네. 네? 70페이지부터 있어요? 그러면요, 똑같이 데일리 프레스 피면, 안 되는구나. 네. 한번 같이 보면서 66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 문단은 이거야. 너 알바몬에 갑을 비롯한 수만 명의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죠. 가입하기 위해서. 그쵸? 누군가가 해킹했어요. 누군가가 해킹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링크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렸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이런 짓을 하면은 무슨 이득이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생각보다도 그 알바몬에 있는 가입자들의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누가 물어봤죠? 왜요라고 물어보냐면은, 알바몬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력서 열람이라는 서비스를 뭐를 주고 팔아요? 돈을 주고 팔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게 비싸요. 알바몬의 최고 상품을 보면은 이력서 열람 서비스를 365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게 거의 한 800만원 돼요. 사용자가, 즉 사장님이 그 지역에 어떠한 인재들이 있는지 열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넣으면 돼요. 대학교 졸업자, 이런 식으로. 대학교 졸업도 이제 수도권 대학 졸업자, 4년제 이상, 과는 국어교육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슬롯을 넣은 다음에 짝 하면은, 그리고 이제 사는 곳은 어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쫑! 하고 뜨는 거예요. 한 5명 딱. 귀하가 원하는 조건에 5명의 인재가 있습니다. 라고 돼 있고, 구직 중이라고 떠 있어요. 그럼 사장님이 직접 연락해서 우리가 지금 보조교사를 구하는데 혹시 해볼 생각 있니? 이런 식으로. 그쵸? 생각보다 이게 가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블로그에 올렸어요. 돈을 주고 판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해요. 개꿀.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빡쳐가지고 A 회사에 야, 사이트 그만 운영해. 그리고 돈 좀 내놔봐. 라고 요구했지만 A회사는 님 누구심? 이라고 거부했어요. 갑은 소송을 검토하였는데 받게 될 배상 금액에 비해서 들어갈 소송 비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갑은 온라인 다운 카페를 통해, 네이버 카페도 괜찮아요, 소송할 사람들을 모았고 마침내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동참하게 됐어요. 갑은 이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해가지고 A회사를 상대로 운영의 중지와 피해자의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라는 사례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시고
반으로 쪼개면 어디서 쪼개야 될까? 몇 번째 문장 앞에서? 어떻게 쪼갤래요? 읽었죠? 지은아, 너도 없었어, 책? 네? 너도 책 없었어? 아니요, 이거 문제 풀어서 그냥. 아, 그거 보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아, 근데 왜냐면은 데일리 프로젝트는 문단을 나눠놨는데 여기서는 문단을 일부러 안 나눠놨거든요. 한번 나눠보라고. 몰랐어요. 아니야, 괜찮아요. 나눠볼 수 있어요? 어디서 나눴어요? 지원이가 얘기해보자. 맨날 수줍게 웃기만 하고 있어. 영아야, 어디서 나눌 수 있어? 기환아, 어디서 나눌래? 그렇죠. 정확해요. 이제 조금 감을 잡으시나 보군. 뭐랑 뭘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9번째 문장을 중심으로. 그치.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죠? 해결책은 몇 개예요? 2개.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자, 공동소송이란 게 뭘까? 공동소송은 소송의 당사자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나로 묶어줬어요. 그래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한 번에 구제가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번에 구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쵸? 함께 벌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기가 번거로워요. 예를 들어 100명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공동소송했을 때 피고 일어나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르르 하고 다 일어나면 피고가 아닌가? 원고구나. 원고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 다 훅 하고 일어나면 100명이 아! 이렇게 소리할 거예요. 그쵸? 한 명씩 얘기하세요 이러면은 네 670번째 피해자 이러면은 저 진짜 뭐 이렇게 하면은 빡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개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모두의 소송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재심이라는 영화 봤나요 혹시? 아, 그 10년. 봤어요? 재심이라는 영화? 누구였지 그 주인공이? 남자 배우가? 정우가 나왔던 영화고 그 약촌 오거리의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었던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 억울하게 몰린 살인범으로는 강하늘이 나왔었어요. 왜 그 영화를 꺼내냐면은 재심의 초반부예요. 재심이는 영화랑 전혀 관계가 없어. 그 내용은 그게 아니라 정우가 궁지에 몰리게 되는 초반부가 나와 있는데 공동소송을 맡았다가 패소해요. 그래서 막 200명의 패소가 돼가지고 나도 망했다니까 이러면 화나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공동소송이었다는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 어쨌든 공동소송은 뭐를 선임한다? 공동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겠죠. 그쵸? 공동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모두의 소송을 맡긴다. 자, 이 사건에서는 수만 명의 가입자의 손해를 입었지만 이거 안 했네. 또한 미안해요. 5번째 문장에 변호사를 맡길 수도 있고 또한 뭐를 맡길 수도 있다?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이는 갑과 같은 일을 선정 당사자로 삼아가지고 대표 같은 느낌이네요. 모두의 소송을 맡기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피해봤지만 배상받을 금액이 적은 탓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전체 피해 규모가 어마한 데에 비해 승소해서 받게 될 배상 금액 총액이 적어. 이래서는 피해 구제도 안 되고 기업의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든
동기도 역시 안 되겠죠. 그쵸? 왜 동기가 안 될까요? 남호야, 왜 동기가 안 될까? 왜 배상금이 적으면은 기업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동기가 안 될까? 피해자가 소송을 안 거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소송을 걸지 않을 동기도 되거든요. 배상금이 적으면. 그치? 그럼 기업은 왜? 피해자가 소송 안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배상금이 적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봐봐. 기업은 어떻게 움직일 거야? 배상금보다? 전제가 뭐예요? 뭐가 더 컸을 때? 그렇지. 시스템? 개선 비용이 크면 움직이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냥. 이게 제일 편해요. 동기를 이해할 때. 특히 여러분 기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얘네의 목적은 뭐 때문에 있는 거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돈만 밝힌다고 욕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욕해도 되죠.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새끼들. 그러는데 얘네는 뭐만 저지르지 않으면 돼. 그렇죠. 불법만 저지르지 않으면은 불법, 즉 법의 범주 안에서 돈을 추구하는 거를 욕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욕을 해도 되죠. 욕을 해도 되는데 잘못은 아니거든요. 이해돼요? 뭐가 잘못인 거야? 법을 피하도록 만든 법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기업이 그거를 우회해가지고 돈을 추구하는 거는 여기가 존속하고 여기가 쭉 유지되기 위해 가지고는 당연히 필수적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면은 막 삼성이 뭐 했다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이거보다는 같이 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삼성 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같이 욕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도대체 뭔 법이 그러냐? 빨리 법을 어떻게 해라? 고쳐라.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그치. 정치인들에게. 정확히 얘기하면 법을 고치는 건 누구의 임무예요?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국회의원의. 그래서 이거는 행정부에다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빨리 그 법이 잘못됐으니 뭐 다시 입법해라 혹은 개정해라 라고 어디에? 정치인들한테 압력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는 이상 기업은 계속 법 시스템에다가 못 바꾸게 돈을 줄 테고, 그쵸? 이해돼요? 그럼 계속 법을 피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문이랑은 상관없어요. 무튼 그래서 여기서 동기가 부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제 됐다. 바뀌었어.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이에요. 자,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집단소송을 A라고 잡고 단체소송을 B라고 잡을게요. 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열거하는 용어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한 용어인지를 써보세요. 대표 당사자, 공익차원, 손해배상, 청구, 전문 단체, 침해 행위 중지, 소비자 분쟁, 증권 주식 피해. 아이고 팔 아파. 사익 추구. 매직을 보여줄까? 아무것도 글을 읽은 상태에서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은. 집단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대표 당사자가 되어서 전문 단체를 선임하여 그 피해를 준 기업에게 침해행위 중지를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죠. 네 맘대로 해요. 그냥 단체 소송은 공익 차원의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때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유선아. 그럴싸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집단소송은 공익 차원에서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증권이나 주식을 피해를 입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런 말들이?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짓거려도 문장이 돼요. 그래, 안 그래? 그치? 선지를 보면 헷갈려. 왜냐면 이 키워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조합하면 돼요. 무수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자 봐봐봐. 대표 당사자 누구의 용어야?
써야 돼, 위에다가.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선지에서 대표 당사자라 그랬으면 지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아, 이 새끼 이거 A잖아 이렇게 보고 바로 지워야 돼요. 알겠죠? 이제부터 단체 소송은 대표 당사자란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이거는 어려운 게 3개잖아. 하나, 둘, 셋. 공동소송은 대표 당사자. 이래도 어때? 틀린 거지. 그치? 자, 공익 차원은? B.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A. 전문 단체가 수행하는 건? B. 침해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건? 소비자 분쟁에서 거는 소송은?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건? 증권이나 주식 피해에서 걸 수 있는 건? 틀렸죠, 지금? 2개 키워드가. 틀린 게 뭐예요, 이 중에? 눈 뜬 장님이냐? 읽고도 모르냐? 숙제를 해와도 모르냐? 다시 골라보세요. 그렇죠. 얘랑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가 소비자 분쟁일 때 뭐를 하고 단체 소송을 거는 거고, 증권 주식 피해를 입었을 때 뭐를 하는 거예요? 집단 소송을 거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 읽어보면 나와요. 헷갈리겠고. 보스턴 이렇게 이해됐어요? 졸려요? 졸렸죠. 지금부터 하나만 약속합시다. 아이들을 오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특이한 유형의 학생들이 있어요. 특이한 유형의 학생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독해 습관이 이상하게 들었어. 독해 습관이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학원에서 입학고사 보면 나오는 건데, 여러분 봤나요, 입학고사? 그냥 독서 문제를 주면, 비문학 질문을 주면 이렇게 스펙터 응시만 해요. 이렇게 고수야, 고수. 그치? 딱 발짝 끼고 딱 이제 다 읽었어. 그럼 어떡해? 1번, 2번, 3번 쫙 읽은 다음에 팍 이렇게 찍어 가요. 팍 넘겨요. 4, 1 축축축 하지만 한 번 이렇게 타고 가요. 개쿨. 그래서 야, 속으로 관찰하면서 야, 우리 학원에 드디어 인재가 들어왔구나. 저렇게 뛰어난 학생이 존재하다니. 어떻게 저렇게 속독이 가능하지? 근데 시발 채점을 해봤더니 별표만 맞는 이 기적 같은 아, 이 새끼는 헷갈려야 맞는 새끼가. 그러면서 이제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럼 왜 저렇게 푸는 거지 도대체? 나는 모든 문단이 한 번에 보이고 한그 돼가지고 다 아는 내용이고 쉬워가지고 이렇게 푸는 줄 알았어. 어디서 풀어봐서. 아니야. 그냥 푸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어떤 학생은 아주 재능이 있어. 어디에 재능이 있냐? 수학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을 잘 긋는지, 지문에다가. 지문은 줄이 없는 무지 노트인데 이 학생 손에 들어가면은 이 줄노트로 바뀌어요. 이렇게 다. 몇 줄인지 세려고 하는 건지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림픽 하니? 빠밤빰 이렇게.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아요. 지문을 너무 더럽게 읽는 친구도 안 좋고, 지문을 너무 클린하게 읽는 친구도 안 좋아요. 클린하게 읽어서 다 맞으면 아무 말 안 하죠. 아무 말을 해요. 왜냐면 결국엔 수능해가지고 클린하게 읽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수능 문장을 왜 클린하게 못 읽냐면은, 수능 문장을 클린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수험생 중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타고나야 돼요,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정규적인 수준으로 봤을 땐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올림픽은 당연히 더 말이 안 되죠. 누가 더 나빠요, 근데? 줄 안 치는 놈이 나빠요? 올림픽이 나빠요? 올림픽이 나빠요. 왜? 안 치는 놈은 샤프심이라도 아꼈잖아. 굉장한 이득을 봤다 이거야.
그리고 정말 불상사가 나오는데 뭐냐면 지가 너무나 줄치는 거 열중한 나머지 이걸 이렇게 으라고 읽어요. 갑자기 치다가 그러면서 이네 이렇게 봐서 진짜 이 진짜 실제 있는 일들이야. 정말 놀랍게도 왜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 깜지로 만드는지 모르겠어.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지문에 약속합시다. 동그라미랑 네모는 이게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게 아니야. 동그라미랑 네모나 밑줄은 어디에다가? 핵심적인 어휘에다가만 적자고, 추상적인 진술에다가만 적자고, 중심 문장에다가만 적자고. 알겠지? 이해돼? 그리고 또 하나만 약속하자. 한편이나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플러스 좀 써줘. 플러스. 오케이? 그러나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면은 멈추라고 좀. 흐름이 바뀔 거니까. 알겠죠? 요 표시만 일단은 하세요. 요 표시만 일단 하시고 나아가서 이제는 뭐 도 하냐면은 이렇게 뭔가 나누어져 있으면은 그 나누어져 있는 거 위에다가 쓰라고. A, B, B, B. 우리 이거 저번에 봤었던 어려운 지문인 성이랑 속의 분류체계 할 때에도 성속, 성속 이것만 했었으면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지문 자체가.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 요 흔적부터 먼저 남깁시다. 2개를. 알겠죠? 이게 이항분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지문을 읽을 때 어떤 거를 표시를 남겨야 할지. 머리 위에다가. 왜 남겨야 되냐? 선지를 꼬아서 내면은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봐봐. 단체 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소비자 분쟁에서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한번 문제를 볼까요? 선생님, 전 근데 이거 문제 다 맞았는데요? 하면서 무조건 또 이제 자기의 채점 결과를 가지고 태클을 거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맞췄냐가 중요한 거죠. 그쵸?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니까. 22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니은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인데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 1번 포털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할 수 없죠. 뭐는? 단체 소송은. 자, 2번은 기업의 허위 공시 때문에 증권 관련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증권 관련 피해인지, 투자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지, 집단 소송인지, 이렇게 3개. 얘 맞아요? 틀려요? 맞죠? 봐봐. 앞에 펄럭이면서 넘어가는 순간 그거를 펄럭이면서 빨리빨리 볼 수 있잖아. 뭐지? 하고 넘어가는 거 이해해요. 넘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넘어가는데 넘어갔을 때 그러면 한눈에 컨닝하라고. 좀 이득 보게. 알겠어? 왜 이거 하는지 알겠어?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풀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정확해요. 또 웃긴 게. 알겠죠? 자, 3번. 증권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단체를 대표 당사자. 이건 끔찍한 혼종이죠. 그죠? 끔찍한 혼종이에요. 왜요? 대표 당사자는 누가 돼야 돼? 가입자가 돼야 되죠. 단체가 될 수 없어요. 오케이? 4번.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이 지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할 수 있게 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그치. 뭐는 단체 소송이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소비자 분쟁은 단체 소송이어야 돼요. 자, 5번. 소비자들이 기업의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하였을 때 전문성 있는 소비자협회가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요? 손해배상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단체가 아니라 집단에서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틀렸죠. 이해돼요?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은 참 재밌어요. 이렇게 기호로 짝지어 놓으면은 머릿속에 더 오래 기억이 납니다. 단순하게. 알겠죠? 요것만 좀 주의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오늘 마지막 한번 봅시다. 이거 안 풀었나 아직? 걸음걸음 아까 했구나. 야, 걸음걸음 누가 지웠냐? 없어졌어. 아, 내가 그게 야, 걸음걸음 빨리 틀린 사람 말해봐봐. 사이사이 틀린 사람. 그래도 잘했네요. 그게 우리 전체 정답률로 따지면은 몇 프로지? 그러니까
5명 중에 몇 명이에요? 2명이 맞았다는 소리예요.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우리 많이 맞은 게 아니어서 만든 것 같은데 이상한데 우리 반만 잘할 리가 없는데 바로 봅니다. 빡치게 했기 때문에 손 안 든 사람들은 안 왔으면 뺏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손들 기회 줄게. 틀린 사람 빨리 손 들어봐. 아니, 맞은 사람 들어서 맞은 사람. 이거 손들기 좋잖아 그럼. 한 번에 좋아요. 한 번 하긴 했어요. 한 번. 첫 번째 맞은 사람. 아니 설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볼라 그래. 나 반반이네요 거의 보면. 유현아 맞았어 틀렸어? 유민이는? 근데 왜 손 안 들었어요 아까? 안 맞으면 안 먹겠다는 소리죠. 아니에요? 안 맞으면 먹을 사람. 잘 들잖아 이거. 이 나쁜 놈들이야. 지들이 이익이 되는 건 무조건 손이 들고 나쁜 놈들이죠. 역시 부정적인 퀘스천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안 돼. 자 그거만 얘기해줄게. 맞은 사람도 자도 돼. 사이사이 걸음 아 이거 왜 지었지? 뭐였죠? 대강이야. 하나 뭐였지? 가득 야 한국인이 아니면 감이라도 좋아야지. 무슨 소리냐? 이거 다 똑같잖아. 대강 바싹바싹 멀리 가득 똑같잖아 다. 뜻을 뭐 해주는 거야? 강조해주는 거잖아. 대강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강한다랑 대강한다랑 누가 더 대강해? 대강 하는 거죠. 그쵸? 이해돼요? 바싹 붙어있다? 바싹 붙어있다. 누가 더 바싹 붙어있어? 아니 강조예요 강조. 야 걸음은 똑같아? 걸음 사이 너와 나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사이라는 건 일종의 뭐야?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이는 거리가 2배가 되는 거야 그럼? 너랑 나 사이 이래요? 아니잖아요. 사이마다 틈마다 이해돼요? 아예 다른 뜻이 추가가 되죠. 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 걸음마다 라고 추가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어떻게 이걸 틀릴 수가 있을까? 눈물이 앞으로 가립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게 만약에 어려웠던 문제라면 어떻게 하겠어? 넣어놨겠지 교재에다가. 이 교재에 없다라는 소리는 이 문제가 딱 10년 됐어. 10년 전에 정답률이 79%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다시 애들이 풀려보니까 정답률이 40%대까지 주저앉은 거는 게다가 우리 애들은 국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잘하는 친구가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이제 모내기 시즌이라고도 중간고사를 빠지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대학교 때 농촌 봉사활동을 간 적이 되게 많아요. 방학 때마다 약간 이제 휴가 겸 해가지고 갔거든? 학점도 준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면은 과외를 안 할 수 있고 학원을 마음대로 휴강할 수가 있어요. 되게 좋았어요. 지금은 그런 장치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딱 방학 때 되면은 저 2주 동안 농촌 멘토링 캠프 가야 된다 이러면은 잘 갔다 와 이러면서 갔단 말이야. 그럼 진짜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요. 진짜 술 퍼먹고 맨날. 왜냐면은 그 농촌 할아버지들 같은 게 이게 처음 정년들 오니까 좋아해가지고 계속 막 대접을 해줘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여름방학 때 우리 보내는지 모르겠다니까? 아무도 없어 가면은. 그래서 학교에서 먹고 잡고 하거든요. 시설도 개 좋아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잘 놀다가 오는데 항상 보면은 멘토링 하죠. 낮에 시간에 멘토링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보면 애가 중간고사 성적이 없어. 너 중간고사 아팠어? 이러면은 그때 농사일 때문에 바빠서 빠졌대.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 여기에 살면서 강의를 듣고 있다 이 시간에 하면은 공부에 대한 열의가 엄마가 있든 너희가 있든 둘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인데 만약에 이 문제를 전국 정답률로 바꿔보고 싶은 거죠. 다시 똑같이 내가지고 과연 몇 프로가 나올까? 30%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43%더라고요. 재밌는 게 이게 매년 떨어져요. 저는 통계와 경험을 모으길 좋아하거든요. 매년 떨어져요. 정답률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드디어
다문화 국가가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명인학원 다낭점에서 만납시다. 알겠죠? 다낭 코리아 고고. 아이고 이것들아. 그러니까 책 좀 읽어야 되는데 어릴 때 이미 안 읽은 책은 지금 읽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이미 글렀어. 8살에서 10살 정도에 읽어야 돼요. 동화책이라든지 위인전이라든지 활자의 매체를 그때 읽어야지 폭발적으로 어휘를 받아들여요. 지금은 어차피 받아들였다 까먹어요. 영어 단어랑 똑같다고. 여러분들한테 시조 테스트를 계속 돌려서 보는 이유가 영어와 똑같이 접근해서 그래요. 사실. 에휴, 어떡합니까? 어휘 테스트에서 어휘도 안마가 안 되면서 어휘를 맞으면서 이제 가야죠, 그냥. 자, 마지막 지문은 요것만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자, 우리 이항 대립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봅시다. 얘를 하나, 둘, 이거 써야겠다. 루네상스 이꼴 띵띵 음악 시대. 그럼 뭐였지? 오죽이 62페이지예요. 62페이지. 규민이 왜 주거니 또? 규민아! 조금 이따 쉴게. 이것만 하고 쉬자. 바로크 시대, 고전 시대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특징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5글자로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키워드를. 여기도 5글자로 합시다. 공평하게. 여기도 5글자로 합시다. 고! 62페이지. 63페이지다 요약하면 돼요. 제가 요약한 게 데일리 프로세스 있으면 베껴도 무방합니다. 오! 요약했나 보네. 당당하게 펴놨어. 5글자 맞아요? 아니요. 이거 아는데. 응? 잘했는데? 아, 잘한 응, 네, 잘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만 빼놓고. 여기는 왜 안 채웠지? 아이고. 졸려요? 이게 근본 없는 요약의 표본이야. 이거 바꿔야 돼, 이게. 네, 뭘 바꿔요? 저 아까 뭐 핵심어. 뭘요? 시험이랑 시험 치는 거랑 신청이랑 응? 신청? 주문. 그럼 오레오예요. 네. 네, 오케이. 어떻게 봤어? 네.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그거 찾을 수 있는 영역 보는 거야. 아직 요약을 안 했고. 우리 영화는 또 샤프심을 거꾸로 놓고. 왜 거꾸로 놓냐, 근데 뒤로 안 놓고? 이거 편해서요. 그래요? 이 새끼 진짜 지상 쿨가예요. 너 새 책 못 받은 거 아니지? 새 책 못 받았어요? 새 책 못 받았어요? 네. 땡. 퀴즈 줄까? 어떻게 알았어? 맞는데 왜 주웠어요, 갑자기? 이거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 어떻게 맞췄냐고. 읽고 요약했어? 그 숙제 숙제에서 어떻게 찾았는데? 네? 숙제에서 어떻게 찾았는데? 운빨이었나? 안녕, 쿨가이. 이것도 없어요?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네, 뭐 일단. 뭘 복사해 준 거니, 도대체? 이 오빠들은. 애들이 제일 많이 찾는 말이, 뭐 아무도 못 채워놓고 있지? 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한 명을 빼고 지금 전멸하고 있어. 다시 처음부터 돌아야겠다. 대항해 시대 이집트로 떠납니다. 못 찾았어요 지금. 침몰. 모하메드 살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 못 찾네. 신기하네. 야, 이것만 힌트, 아파. 이것만 힌트 줄까?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양식. 그거 빼고 다 틀렸잖아. 요즘 수능이 왜 어렵냐면은 구조를 잡아주는 문장을 없앴어요. 옛날에는 얘처럼 구조를 명시하는 문장을 줬는데, 그래서 독해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눈치만 있으면은 남들은 뻘뻘뻘뻘 거리면서 읽을 걸 나중에 한 번에 확 하고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찾아내는 게 먼저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있었다는 걸 알아야 없는 걸 복원할 수 있다고. 복원해야 된다고. 우리는 갈 길이 멀어요. 사라진 그 문장을 찾아서 해야 돼요. R반에서는 리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S에서는 없는 문장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에요. R반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비문학 끝나면은. 심화 과정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비문학반에. 이거 R클래스 다음 책이 S클래스예요. 멋있죠? 그 다음은 없어. 대학 가야죠. 더 이상 대학 가서 배워. 그럼 그 다음 대학 가면 돼요. 아, 물론 뭐 이 교재가 있긴 한데 리미트라는 교재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배우길 기도해야 되는 교재라. 리미트 교재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글로 할 수 있는 극한의 난이도를 뽑아낸 교재예요. 그러니까 몇 지문 안 돼요. 하루에 한 지문만 봐요. 3시간 동안. 피를 팍 하면서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저렇게 해야 사고력이 확 늘기 때문에 하루에 소설 한 지문, 하루에 비문학 한 지문이 딱 목표예요, 사실은. 저게. 지금 데일리 프로젝트랑 되게 비슷한 컨셉인데 이거 그냥 안 하길 기도를 해야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극상층 애들한테 줘요. 1등급 애들한테. 1등급인데 만점을 노리는 의대 애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라 수요가 없어요. 업데이트 잘 안 해요. 귀찮아서. 대학교 때 썼던 논리학 책에 많이 참고를 했지. 아무튼 여기까지는 가야 1등급이 오는데 여기서는 구조를 알려주는 문장을, 구조 문장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글의 구조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정리해주잖아. 야, 장식적인 변주를 찾았으면 그리고 여기가 모방인 것도 찾았으면 맨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에서 입체적인 모방, 장식적인 변주, 형식적인 반복, 이 각각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됐어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글뱅이 둥이든. 제일 중요한 키워드 이 글에서 뭐야? 반복. 맞았다고 했어. 반복.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그걸 이야기해 주잖아. 결국 음악은 시대마다 양상은 모방, 변주, 형식적 반복 등으로 양상은 다르지만 뭐를 기본으로? 반복을 기본 원리의 하나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끝내죠, 글을. 그쵸? 이해됐어요? 요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즉 마지막 문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굉장히 독해의 질이 갈라집니다. 알겠죠? 많이 훈련해야 돼요. 자, 그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가지고 입체적 모방이 뭐야? 뭐를 반복하는 거야? 여기에 돌림노래라고 쓰면 노답이에요. 돌림노래. 아씨, 돌림노래가 아니라 돌림노래는 뭐를 반복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뭐를 반복하는 거야?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거를 반복하는 거죠. 어떻게 반복해? 시간 차이를 두고. 이게 바로 뭐야? 입체적 모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발하는 답을 찾았어야 되죠. 뒤에 있는 17번 문제에서. 그쵸? 그럼 답이 몇 번이야? 같은 선율로 시작한다. 시간차가 있다. 일단 뭐부터 보면 좋아? 성부 1, 성부 2, 성부 3이 AAA로 시작하는 거나 BBB나 CCC나 DDD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성부 1이 다 A로 시작했으니까 3번, 4번, 5번은 다 지워야 되죠? 그쵸?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시간차가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번.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쵸? 뭐 요거는 그래도 잘 읽어가지고 맞췄을 거야. 자, 장식적인 변주는 그럼 친구들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장식적인 변주는 뭐가 반복돼? 정확히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땡. 정확히 이렇게 해야지. 저음에서 일정 패턴 반복. 그러면 저음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 고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복이에요? 아니에요? 변주. 얘는 뭐가 아니야? 변하기 때문에 반복이 아니죠. 라스트 형식적인 반복은 뭐가 반복되는 거야? 뭐가 반복되는 거야? 이런 키워드들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으로 풀 문제는 18번 문제고, 이항분류의 마지막 문제로 선택을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항분류의 마지막 파트에서 다루는 지문답게 이항분류, 다른 항은 분류한다, 나눈다, 구조를 나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조를 나누는 버릇은 모든 글에 적용하세요. 이건 원인이구나, 이건 결과구나, 얘는 문제구나, 얘는 해결 방법이구나. 아, 해결 방법은 원인을 제거하고 있네. 오케이? 논리적이구나. 아, 글이 짜임새가 있어. 세 가지를 설명해 준다 그랬더니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네. 세 가지로 나뉜다. 자, 봐봐봐. 그거는 여러분 모든 글에 적용하라는 소리는 문학을 제외한, 다른 말로 하면은 문학 작품, 즉 문학에 쓰이는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학이 아닌 비문학은 전부 다 그걸로 풀어내야 돼요. 자, 따라서 우리 마지막 문제 보기에서 미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가 탄생한다,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라는 소리예요. 자, 앵무족의 껍데기의 무늬는 반복의 미를 보여준다 라고 하면서 뭐가 아름다워? 반복이 아름다워. 누가 반복돼? 조개의 껍데기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모두 아름다워? 1대 1.618의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도 아름답다. 빈 종이도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모두 아름다워? 이 비율로 된 형태가 크기를 달리하면서 반복. 이 빈 종이가 크기는 다르지만 어떻게 되면 반복됐을 때 얘도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해. 통일과 변화라는 또 다른 미감이 생긴다 라고 얘기했으니 빈 종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크기를 달라지면서 반복하는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쵸? 이런 반복과 변화의 미는 르네상스의 건축에서도 볼 수 있다. 단치 건축물은 문과 창의 같은 형태에서는 반복의 미를, 다른 크기에서는 색다른 변화의 미를 느끼게 되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미를 형성하는 키워드가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개죠? 반복, 변화, 마지막으로 빈종이는 뭐예요?
반복이야, 변화야? 둘 다 아니죠. 얘는 뭐예요? 저희 완벽한 비율을 보면 아름다움 느껴지지 않아요? 배의 비율. 이제 2번 선지 봐봐. 소나타의 악장의 대조는 황금 비율로 된 빈종에 느껴지지 않는가 유사하겠군. 헛소리죠. 소나타의 악장 대조는 뭐야? 오케이? 뭐가 유사해? 비율이 아니죠. 이렇게 구조화해가지고 푸시면은 답이 수학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실제로 비문학의 영역은 논리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논리 구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랑 여기서 얘기한 거랑 다른 항목인데 같다라고 하면 다 답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할 줄 알아야 돼? 다르다, 같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르다, 같다.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 누가 미친놈 아니야. 야, 조개랑 문이랑 창이랑 같아. 이러면 뭐라는 거야, 이 새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게, 반복이라는 거에서 같다라는 거 알죠? 문과 창의 형태가 같은 게 반복된다. 반복. 조개 껍데기의 무늬도 반복된다. 반복. 그쵸? 이해됐죠? 근데 빈종이는 뭐야? 반복이 아니라 그냥 비율. 황금 비율. 알겠죠? 나중에 카페 이름을 1.618로 지으면 좋을 것 같지 않냐? 사실 양재동에 있어요. 양재역 쪽에 있어요. 1.618. 자주 가는 북카페 중에 하나예요. 가면은 조용했는데 소문이 나면서 커피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소문이 나면서 진짜 아줌마들이 북카페가 북을 두드리던 카페가 아닌데 깔깔깔깔 이렇게 웃으셔가지고 비문학 풀다가 움찔움찔하면서 엥 울면서 이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공부하러 되게 자주 갔거든요. 아침에. 왜냐면 아침 가면 커피가 싸요. 2,5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죽 때리고서 이렇게 막 컴퓨터 갖고 놀다가 문제 풀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다음 출근하러 갔는데 요즘 못 가겠어. 요즘 너무 시끄러워. 갈 때마다 그냥 진짜 썰었는데요. 꼴꼴꼴꼴 하면서 이제 내 고마가 이러면서 이제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오기도 하죠. 요즘에 카페 이름이에요. 아무튼 예쁘긴 예뻐요. 근데 좀 매니저도 바뀌어가지고 맛도 떨어지고 이래서 이 카페 옆에 그린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여긴 당근 케이크가 맛있어요. 카페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약간 집돌이 성향을 갖고 있어서 보통 어디 처박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린은 컨셉이 되게 재밌어. 뭐냐면은 벽면을 전부 다 생화로 꾸며놨다. 그러니까 진짜 식물이야. 여름엔 가면 안 돼요. 벌레가 나와요. 컴퓨터 치고 있는데 갑자기 매미가 뚝 떨어져. 야 뭐야 이러면서 진짜로 리얼 깜짝 놀랐어. 진짜 그래서 여름엔 안 가고 여름엔 여기 가고 겨울엔 여기 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오씨 순발력 봤냐? 운동신경. 자 여러분이 나보다 더 기다렸던 스비니를 먹으면서 형빈이는 꺼질게요.